지난 2월 달에 경매 나와요. 우리 권리분석이 돼야 돼요. 배당은 권리분석의 전제니까. 먼저 말소 기준 등기, 전세권과 임의경매 둘 중에 하나인데 동일인이기 때문에 전세권이 기준 등기가 될 수 있어요. 전세권이 기준 등기가 될 수 있는데 또 이분은 물건으로서의 전세권 등기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도 갖췄죠. 정두섭 씨는 두 가지 지위를 겸하고 있다니까. 오른손에는 대항력, 왼손에는 전세권. 그런데 말소 기준 등기는 전세권이 되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매각 대금이 7,200만 원 이하이면 낙찰자는 그 돈액을 물어줘야 된다는 거야. 왜? 대항력이 7,200이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물건은 9,000짜리가 6,300까지 떨어졌어요. 얼마가 낙찰가냐는 거야. 얼마를 써야 돼? 1,800을 써야 돼? 7,200? 7,200을 우리가 권리분석이라고 그래. 이제 권리분석에서는 7,200이 정답이에요. 근데 지금 시간은 무슨 시간이야? 배당이니까. 배당은 권리분석이 더 한 단계 위라겠잖아. 배당을 염두에 두면 낙찰가가 더 올라가야 돼. 무슨 얘기냐면 경매 신청 채권자는 반드시 경매 신청 당시 집행비용을 예납하게 돼 있어요. 그 비용이 약 200만 원이야. 200만 원.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7,200에 낙찰받으면 결국 200만 원 또 물어줘야 돼. 왜? 정두섭 씨는 낙찰가 7,200을 다 못 갖는다니까? 집행비용 200을 빼면 7천만 원만 배당이 돼요. 근데 대항력은 얼마야? 7,200이야. 그래서 200을 인수해. 내가 그래서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2등. 정말 남이 보면 잘 썼어요. 이분은 정말 아마 몇 날 며칠을 불면의 밤을 지새웠을 거예요. 예전가 산정하기 위해서. 7,295만 원. 이제 이분은 뭐냐면 권리분석은 대가야. 남들이 7,200까지 따라온다는 걸 예측한 거야. 그리고 절묘하게 7,200을 제끼기 위해서 95를 더 올려놓은 거라니까. 그런데 이분은 진정한 고수는 아니라는 거야. 무슨 얘기냐? 이게 진짜 고수라는 거야. 7,400이. 물론 이 사람이 받았지만 이분은 경매 신청 채권자는 경매도 잘하는 분이었던 것 같아. 이분이 왜냐면 채권자 이제 자기가 예납비 200만 낸 걸 알고 있잖아. 이분은 어떻게 돼? 7,200 쓰나 7,400 쓰나 똑같다는 걸 아는 거야. 자기한테 돌아온 수중의 장부상의 가치는 동일하지. 그래서 이분은 만약에 이 사람이 7,200 썼어 봐. 얘한테 걸렸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례는 우리가 배당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거리라니까. 왜 그러냐면 이분이 실제는 얼마 차이 떨어져요? 105만 원 차이 떨어졌죠.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시세가 9천 이상 가는 걸 알고 있어. 9천에서 1억. 그러면 이분은 105만 원을 떨어진 게 아니라 2천에서 3천을 잃은 거라니까. 뭐에 의해서? 105만 원 때문에. 권리 분석은 대가인데 배당의 그 마지막 고개를 넘지 못하는 거라는 거야. 배당은 방금 얘기했듯이 어떤 배당은 이런 게 있어요. 경매 신청 채권자는 경매 신청 당시 청구 금액을 예시하고 그다음에 경매는 배당료 종기라는 게 있죠. 그래서 배당료 종기 당시에 법원은 각종 채권자들로부터 돈 빌려준 금액에 대해서 집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배당의 정의는 배당이란 여기서 얘기했듯이 채권액이 배당료 종기까지 집계된 채권액이 매각대금보다 항시 초과되는 걸 저는 배당이라고 그래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낙찰가는 1억인데 돈 빌려준 채권자는 2억이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대한민국의 최고의 법조인이야. 집행관이에요. 아니 사법보좌관이라도 이 배당표는 못 잔다는 거야. 1억을 가지고 2억의 채권자를 만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반드시 1억의 불만족자가 발생한다니까. 그럼 보세요. 우리는 남의 얘기니까 지금 관찰자 시점으로 뭐 그냥 흘러가는 얘기를 하지만 내가 정말 돈을 2억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경매 나서 1년 후에 배당기일 날 법원에 갔더니 1억 원밖에 지급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럼 과연 우리는 법원의 절차에 동의하겠냐는 거야. 천만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여기는 배당의 대원칙이 등장을 해요. 원칙. 그 원칙에서 뭘 만드냐면 순위를 만드냐. 순위. 0순위에서
9순위까지 순위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안타깝지만 선생님은 배당 순위가 5순위다. 6순위다 해서 배당이 종결됐기 때문에 앞선 이제 끝났기 때문에 부족이 생긴다는 설득을 하죠. 근데 반대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는 거야. 매각 대금이 2억인데 돈을 빌려준 사람 1억. 이런 경우 우리가 굳이 배당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도 돼요. 이때는 법원에서 채권자의 원인 서류를 구비해서 법원에 오시면 언제든지 법원에서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공탁하고 있다가 돈을 지급합니다. 교부라고 하지. 여기는 배당 순위 원칙이 등장할 이유가 없지. 근데 우리는 배당의 전제를 항상 뭐라고요? 부족하다라는 거. 그 부족에서는 배당의 원칙과 이따 얘기했던 배당 순위가 파생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뭐 읽어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마 자산관리 시험에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온 단골 문제네. 채권자들은 반드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적격을 부여한 채권자와 굳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사법보좌관이 알아서 배당에 참여시키는 두 종류의 채권자로 나눕니다. 일명 전자를 배당 요구해야 배당에 참여할 수 있다. 수동배당. 그 다음에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를 자동배당. 이때 수동과 자동의 제1기준은 뭐예요? 무슨 기준으로 자동과 수동을 구별하냐? 논거는 돈 거래 내역을 당사자만이 아는 돈거래가 있고요.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 없는 제3자도 알 수 있는 돈거래 두 종류로 나눕니다. 우리나라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돈거래하고 등기부에 공시하는 채권자들과 돈거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에 공시하지 않는 채권자로 나눈다니까. 등기부에 공시됐다는 것은 누구나 이해관계 없다. 등기부 열람하면 돈거래 돼가지고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들 걸죠. 이런 돈거래는 다 자동이라니까. 수동은 대표적인 게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등기부에 떠요, 안 떠요? 안 떠요. 근로자의 체불임금 뜨지 않지. 이런 내용들은 반드시 배당 요구로 법원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등기부에 공시된 채권자 중에서 다음과 같은 세 부류의 사람은 등기부에 공시됐음에도 불구하고 배당 요구해야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만 기억해요. 이 예의들. 첫 번째, 전세권에 있어서 선순위 전세권자. 우리 선순위 전세권 말소 기준 등기 공부했죠. 선순위 전세권 말소 기준 등기 요건이 바로 여기서 등장한다니까. 민사집행법 88조에 의해서 전세권자는 배당 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했잖아요. 선순위 전세권자 배당 요구를 해야 돼. 배당 요구. 반면에 후순위 전세권은 매각으로 자동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배당 요구 불문이지.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누가 있냐면 담보 가등기 공부했죠. 원래 우리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담보 가등기 등기 원인 뭡니까? 대물 변제 예약, 대물 반환 예약이죠. 그 다음에 목적, 소유권 이전 담보 가등기잖아. 이처럼 우리는 등기부 등본을 보면 매매 예약의 가등기인지 대물 반환 예약의 가등기 구분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일부 등기관들은 매매 예약이든 대물 반환 예약 통칭해서 등기 원인, 매매 예약, 등기 목적,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표기한다겠죠. 그러면 이 등기부의 내용만 가지고는 매매 예약인지 대물 반환 예약, 담보 가등기 모르잖아. 이때는 우리가 법원에서는 가등기가 기입이 되면 이 가등기권자한테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하라는 최고서를 보낸다니까요. 배당 요구. 만약에 배당 요구가 들어오면 이때 이 가등기는 뭘로 간주가 돼? 담보 가등기.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코멘트를 일관한다. 그럼 뭘로 봐요? 매매 예약으로 본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다음 세 번째. 경매 개시 결정 이후의 근저당권자. 경매 개시 결정 이후 압류 가압류권자는 모두 수동 배당입니다. 무슨 소리? 등기부에 공시된 왜 그래요? 경매 개시 결정은 누누이 얘기죠. 우리 경매에서 이 경매는 무슨 효력이 있다고요? 처분 금지. 경매 개시 결정 등기의 다른 표현이 압류라고 했잖아요. 압류. 압류에는 처분 금지 효력이 내포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 즉 처분하지 말라고 압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돈 거래했대. 선의일까 악의일까? 악의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이런 채권자들은 비록 근저당권자일지라도 법원에서 반드시 배당료 종기일까지 배당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확장해서 근저당권자인데 배당을 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
경매 개시 결정 아니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의 근저당권자. 이분들은 배당 요구 자체를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분들은 배당에 아예 참여도 못해요. 경매 개시 아니 그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의 근저당권자.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원칙. 우리 배당의 원칙은 뭐 민법에서 온 것 같아요. 민법은 크게 채권과 물권으로 나눴을 때 이제 우리가 배당을 채권과 물권 측에서 끌고 오니까 채권은 성립 시기 권한을 불문하고 모두 다 동등하죠. 평등하죠. 우리 채권자 평등주의라고 하고 채권자들끼리는 채권액에 따라서 성립 시기에 따라서 우열관계가 정립되는 게 아니라 채권액에 따라서 안분배당한다는 거고요. 반면에 물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배타적 지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서로 양립하지 않은 물권 상호 간에는 시간에 있어서 먼저 성립한 물권이 권리에 있어서도 빠르죠. 우선하죠. 그래서 물권 간에는 철저하게 우열관계가 정립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요거 하나가 이제 우리가 가압류에서 공부했던 게 예의가 하나 있다겠죠. 지금 우리가 배당의 원칙을 보면은 채권하고 물권하고 혼재되어 있으면 이게 성립 시기를 불문하고 물건이 우선해야 되잖아. 우선이요. 그런데 이런 게 어떻게 되냐면은 1월 1일 날 채권의 대명사인 가압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2월 1일 날 물건의 대명사인 근저당이 됐을 때 이런 경우에 배당 순위. 원래는 물건이냐 채권이냐면 성립 시기에 관계없이 2월 1일 근저당이 우선해야 되죠. 우선해야 된다니까 물건 우선주의에서. 그런데 이 채권은 일반 채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범한 채권이 아니라 무슨 채권이에요? 압류 채권이라는 거예요. 이 압류는 뭐가 내포되어 있다고요? 처분 금지. 이 처분 속에는 근저당권 설정도 포함되어 있다니까. 근저당권 설정하지 말라고 미리 압류를 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저당권 설정했죠. 그러면 이 근저당권은 이 가압류의 처분 금지 효력이 살아있는 한에서는 작동하는 이 근저당권의 우선 변제권은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무효. 그러면 더 이상 얘는 물권으로서 우선 변제를 주장할 수 없어요. 일반 채권이 된다니까. 채권 간에는 배당이 어떻게 돼요?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예의적으로 안분 배당을 하게 되어 있고요.